자, 여러분, 2주차 두 번째 강의 시간이죠. 2주차 두 번째. 그래서 앞선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국제 간의 거래에 대한 인코텀스, 그죠? 정형화된 거래 조건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 5가지 경우를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송 물류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운송 물류를 가능하게 하는 운송 수단별로 해서 어떤 그 운송 수단에 따른 어떤 그 운송의 편익, 물류의 편익에 대한 어떤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보관 물류에 대해서, 보관 물류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서 이번 동영상 강의를 좀 마칠까 합니다. 먼저 운송 수단별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운송 수단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물류의 기능이 크게 4대 기능이라고 하죠, 여러분. 운송, 보관, 그죠? 포장, 하역. 그런데 물류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제 시간과 공간의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 게 물류 서비스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가치이다 보니까 그 네 기능 중에서도 운송 기능에 대한 어떤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운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운송 수단이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송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운송 수단은 뭐 크게 육상 운송 수단, 육상 운송 수단은 여러분 보통 이제 공로 운송이 있어요, 여러분. 공로 차량에 의한 공로 운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차에 의한 철도 운송이 있죠. 철도 운송. 그 다음에 해상 운송이 있을 수 있는데, 해상은 주로 뭐에 의해서 일어나죠? 운송수단이 선박이죠, 선박. 그 다음에 항공 운송. 항공은 당연히 항공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운송수단의 범주에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것도 이제 포함을 합니다. 파이프라인. 주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유조선으로 이제 유정이라고 하는 원유 채굴지에서 그 바닷가 포트 쪽에 선박까지 이러한 육상, 해상, 항공에 의한 운송 수단을 쓰지 않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파이프라인도 운송수단의 범주에 넣어서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육상 운송수단인 차량과 철도, 그 다음에 해상 운송수단인 선박, 항공 운송수단인 항공기를 선택하는 그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그 기준은 아마 가장 내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운송수단이 뭔가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운송의 편익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우선은 신속성,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성, 그 다음에 안전성. 이 측면에서만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선은 신속성 측면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항공기가 최고 좋아요. 경제성 측면에서는 어떤 게 제일 경제적일까요, 여러분? 운임으로만 기준하면은 해상 운송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어떤 게 안전할까요, 여러분? 가장 항공기가 안전한 거예요. 운송 물류에서는 여러분 신속성이 담보될수록 안전성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와 항공기를 비교해 보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에서 화물을 항공기를 이용해서 인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가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논스톱 편으로 14시간이면 도착합니다. 반면에 해상 운송을 선박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부산항에서 함부르크까지 한 40에서 45일 정도 걸립니다. 결국은 신속성이 굉장히 이건 뛰어나고 선박은 그렇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해서
운송 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죠, 여러분. 안전성은 낮아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안전성은 낮아진다. 그럼 육상 운송은 어떨까요, 여러분? 육상 운송은 이런 신속성, 경제성, 안전성 면에서 선박과 항공기 한 중간 정도 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육상 운송의 장점은 뭘까요, 여러분? 도어 투 도어, 문전 운송이 가능하다는 것. 집 앞까지. 여러분 택배 운송 항공기가예요, 선박이에요? 전부 차량이 하죠. 육상 운송 차량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육상 운송 수단에서 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일반 트럭으로 대표되는 차량하고 그다음에 기차, 철도의 차이인데요. 이것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철도 운송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야 돼요, 여러분. 국토가 넓어야지만이 철도 운송이 효율성이 있어요. 철도와 차량의 선택의 기로는 뭐냐면 일단 경제성 측면에서 따져보면 운송 거리가 최소 500km 이상이 될 경우에 차량, 공로, 차량에 의한 운송보다 철도 운송이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이 동서간의 길이가 긴 국토를 가진 나라들은 대부분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철도를 이용한 철도 운송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때요, 여러분? 화물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물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철도 운송과 트럭에 의한 육로 운송 어떤 게 더 많이 발달해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나라는 트럭에 의한 육로 운송이 발달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가 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짧은 국토인 것도 그렇고 그 안에서 운송의 융통성이 트럭에 의한 차량 운송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운송 방법의 차이를 식별하시면 되고, 이것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그때그때 물류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 운송 비용이 경제성이 없고 비싸더라고 하더라도 항공기에 의한 신속성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냥 그것보다는 그냥 뭐 신속성보다는 굉장히 늦게 가도 되니까 저렴한 운송이 필요하다. 그럼 선박에서 갈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선박이나 항공을 선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신속성과 경제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항공과 해상 운송 방법을 혼합하는 복합 운송의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 시카고라는 내륙 지역으로 갈 때 어때요, 여러분? 부산에서 미국 서부 지역인 LA까지는 해상 운송의 방법으로 가죠. 거기서 LA에서 미국 시카고까지는 미국의 대륙 횡단 철도를 이용해서 철도 운송의 방법으로 운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전문 물류 기업들은 제조업체가 고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조업체를 대신해서 운송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해외에 있는 또는 자기의 어떤 바이어들과의 매매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물류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했고 언제까지 납품을 하는데 운송 방법을 뭐를 써달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명시되기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운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운송 수단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보관 물류 시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보관 물류 시설. 운송의 기능이 물류의 기능이 운송, 보관, 포장, 하역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운송의 기능과 보관의 기능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죠, 여러분. 운송과 보관은 서로 물류의 연결점에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운송되어 온 화물이 보관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보관 시설에 보관 물류에 의해서 보관되어지고 있는 화물이 다시 언젠가는 운송 수단에 실려서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관 시설은 보관과 운송이라는 물류 기능의 결절점에 위치한 어떤 물류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 시설의 대표적인 유형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웨어하우스,
창고라고 볼 수 있죠. 창고. 근데 과거의 창고의 개념과 현대의 창고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창고의 기능이 물리적으로 유계화된, 그죠? 물리적으로 유계화된 건축물이 있고 지붕이 있는, 덮여 있는 그러한 창고 시설에서 해당 화물들이 저장되어지고 오래도록 관리되어지다가 필요한 곳을 찾아서 운송이 되어지는 그러한 용도로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의 보관 물류 시설에는 창고에 들어가면 화물이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장되어 있는 용도로 쓰였던 거죠. 장기간 보관 관리되어지는 용도로 많이 쓰여졌는데 현대에 있어서 보관 물류 시설인 창고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현대의 창고의 개념은 기능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짧은 기간을 머물러요. 그 안에서 재화, 화물들이 훨씬 짧은 기간을 머물러 있다가 운송이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그냥 보관 물류 시설에 저장이 되어지기도 전에 그냥 그 자리에서 가는 방향, 입구와 출구만 바꿔서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크로스도킹 체제로 보관 물류 시설이 이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관 물류의 기능을 통해서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상의 흐름을 효율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이 물류 시설을 과거에는 창고라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보통 로지스틱스 센터 또는 디스트리뷰션 센터, 우리말로는 물류센터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또 운송 전문 회사에서는 화물 터미널 이렇게도 얘기하죠. 물류센터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물류시설 중에 보관 물류시설 중에서도 창고, 스토리지 저장 기능이 좀 강화된 개념이고요. 화물 터미널이라는 것은 저장 기능은 거의 없고 그냥 화물이 들어와서 크로스 도킹 돼서 다시 소팅이 돼서 나가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용도의 보관 물류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장이 중심이 되고 있는 물류센터의 전형적인 보관 물류 시설의 형태는 유통기업,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홈플러스나 이마트와 같은 소매 유통기업을 후면에서 지원하는 서플라이 해주는 그들의 디스트리뷰션 센터인 물류센터가 주로 저장 기능 위주의 재고 기능 위주의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택배 회사라든지 운송 물류 회사의 보관 물류 시설은 주로 터미널 기능, 그죠? 저장보다는 현 그 위치에서 크로스 도킹이 돼서 다시 또 이렇게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분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능을 하는 네트워크상의 중심에 위치한 화물 터미널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국제물류 측면에서 이제 저장 시설을 보면 지금 얘기한 어떤 물류센터라는 형태의 현대의 보관물류 시설인 창고는 유계화된 이렇게 시설이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보관물류 시설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출입 운송으로 대변되는 국제 화물들이 보관되는 시설들은 여러분 유계화된 시설이 없어요. 그냥 이런 그냥 개활지, 야적장 개념이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국제 물류의 화물의 유형은 굉장히 스탠다드한 형태로 모두 정리가 되죠. 뭘로 정리가 되죠? 컨테이너 베이스 화물이 되죠. 컨테이너 베이스. 각양각색의 모양을 갖고 있는 화물이라도 컨테이너에 들어가면 모두 컨테이너 화물화가 되는 겁니다. 그 컨테이너 화물은 컨테이너 자체가 포장 용기임과 동시에 보관 시설의 기능을 하죠. 컨테이너 용기 자체가 포장 용기임 동시에 그 자체가 창고 기능도 하는 그런 보관 물류 시설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별도의 유계화된 물리적인 그런 저장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컨테이너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컨테이너 보관 물류 시설은 우리가 크게 CY라고 하죠. CY. 볼까요? 첫
첫 번째 CY라는 개념이 있죠. CY 컨테이너 야드. 그렇죠? 주로 부산항, 인천항, 광양, 평택과 같은 항구 포트의 연에서 있죠. 배가 접안하는 포트의 연에서 있는 걸 보통 우리가 CY, 또 다른 말로는 컨테이너 터미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항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떨까요? 교역량이 국가가 경제 성장하면서 더 많아지죠. 최초에 만들어졌던 이 컨테이너 저장 시설의 규모보다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조금 항구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 별도로 컨테이너 보관 물류 시설을 별도로 또 만들게 되죠. 그것을 ODCY, 앞에 ODCY 이렇게 붙이죠. Off Dock Container Yard. ODCY, Off the Container Yard. dock라는 것은 이 CY를 말합니다. 부두의 연에 있는 CY를 컨테이너 터미널 또는 도크라고 하는데, 그 도크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컨테이너 보관물류 시설, 그래서 ODCY, Off Dock CY 이렇게 명칭을 하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세 번째 ICD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ICD 인랜드 컨테이너 데포 이렇게 되죠. 우리말로는 내륙 컨테이너 통관 기지. 자, 이건 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ICD를 보고 여러분, 다른 말로는 내륙 포트 또는 드라이 포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륙에 위치한 도심 지역인데, 내륙 지역인데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항구에 있는 포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 저장 시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항구의 기능은 뭘까요, 여러분? 수입 통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입 통관, 검역 통관, 그렇죠? 관세 부과 그런 것을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수출입항이 어디예요? 부산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죠. 근데 부산이 컨제스천이 심한 때가 있어요. 혼잡할 경우에는 빨리 필요한 곳을 찾아 통관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곳에 가서 생산 현장에도 재화가 투입되고, 또는 뭐 유통업체에 가서 판매가 되고, 이렇게 빨리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부산항 통관 절차가 딜레이가 되거나 할 경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것을 부득불 열차를 통해서 수도권 경기, 서울 수도권 지역에 가는 물량들 전부 기차로 통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로? ICD, 지정된 ICD로 모두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 ICD가 대표적인 게 의왕에 있죠. 의왕에 도착하면 거기에서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적지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용도의 컨테이너 보관물 시설이 IC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CFS라는 개념이 있는데,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얘들은 뭘까요, 여러분? 수출입을 하다 특히 수출입을 하다 보면은 한 컨테이너 단위로 이렇게 물량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한 박스를 수출할 수도 있고, 반 박스를 수출할 수도 있고, 한 대여섯 박스를 수출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한 컨테이너를 전부 사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화물을 모아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드는 곳을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콘솔리데이션, 혼재 작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해당 부킹된 계약이 된 선박이 오면 거기에 실어서 수출입 운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주간의 어떤 그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강의를 교수님이 물류 및 운송론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을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해서 이런 동영상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여러분이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다시 더 좋은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